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집요한 압박으로 철거될 뻔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영구 보존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소녀상을 계속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영구 보존이 확정되었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의 공동 결의안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색당 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구의회 29명이 참여한 표결은 2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좌파당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좌파당 구의원은 이어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마무리했죠.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현재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임시 설치 기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의안은 당초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결의안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조치와 맞지 않는 대단히 지극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정말 뻔뻔하죠? 일본 정부는 이어서 철거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계속 요구하겠다. 정례 회견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일 이외의 세계 각국에 소녀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한 관방장관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외국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실제로 소녀상 설치 움직임이 수습된 사례도 있다. 계속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는 평화의 소녀상이 평화로운 생활을 깨뜨린다는 의미인데요. 모두가 반기고 있고 현 상황에서 발끈하는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공세에 나선 이상 한국도 외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에서 일본의 일부 패소했다는 외신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국 정부가 15.39%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 측의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제무역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 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죠.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WTO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신일본 제철, JFE 홀딩스 등 일본 철강 업체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사실상 일본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석위원들의 편파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또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일본 정치권의 내부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아베 전 총리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죠. 하지만 역대급 공기에 몰렸습니다. 그것도 한때 최고의 우군이었던 요미우리 신문이 쏘아 올린 특종에 의해서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1위 언론으로 우파 언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부족한 행사비, 아베 사무소가 지원했다. 해당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의 조간 1면을 장식했습니다. 대서특필했다는 것이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아베 측이 지난 5년간 800만엔 넘게 행사비를 지원했고 그 차액 행사비에 관한 호텔 측의 영수증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미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버린 이유는 기사 제목 앞에 붙은 독자 때문입니다. 독자는 단독 기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 언론은 걸핏하면 단독 타이틀을 붙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은 기사가 수두룩한데도 단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독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특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붙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터뜨리자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라이벌 언론들이 모두 이 기사를 인용해 추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전야제는 참가자들의 회비로 진행됐으며 매년 조금씩 달랐지만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선의로 해결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사무소가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게 늦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요미우리 신문은 왜 작정하고 이런 기사를 터뜨렸을까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베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으로 총재는커녕 정계 은퇴를 고려하게 됐다. 아마 요미우리가 모종의 판단을 한 것 같다. 또 다른 평론가들은 스가 총리를 위한 보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벚꽃 스캔들은 스가 총리가 유일하게 관여하지 않은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매스컴에 슬쩍 흘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아베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영자 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일면은 총리가 해외 각국 정상과 교류하는 사진들로 도배된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창궐 같은 준정시만 아니라면 거의 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트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외 관계에 신경을 쓰는 국가다.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190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 국가와 교류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개방성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도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58개국이다. 베트남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트남의 개방성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한지봉을 이고 살다 보니 사회주의 폐쇄, 자본주의 개방이란 등식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탓이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현재 발효 중인 FTA만 11개에 달한다. 올해는 EVFTA가 목록에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EU 28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따는 것이다. FTA 강국인 한국의 16개에 버금가는 숫자다. 베트남의 대외 개방성은 실용주의와 민족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돼 만들어졌다. 원료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이다. 인민의 부강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이며 이를 위해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게 좋겠다. 베트남은 식민지 시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프랑스를 상대로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프랑스의 지배를 채 벗어나기 전 1945년 8월 혁명을 기회로 정권을 잡은 호치민은 프랑스의 자본이 베트남에 유입되어 베트남의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비록 호치민이 서거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수백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호치민의 실용주의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분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 내 베트남의 최대 우방국이다. 일본 식민지배 시절을 겪은 한국으로선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를 대하는 감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최애 관광지로 꼽히는 다낭의 바나일만 해도 프랑스가 옛 식민 시절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베트남 중부 해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원에 그들만의 여름 휴양지를 짓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수많은 베트남 현지인들을 희생시켰다. 지금 그곳은 프랑스 마을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베트남 중부의 바나이를 비롯해 북부의 사파, 남부의 달라 등 베트남의 달러 박스로 구성하고 있는 곳들은 모두 프랑스인들이 피식민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건설한 도시다. 북중부에 있는 응안 성에 갔을 때에도 비슷한 혼란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성도인 빈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호치민의 생가가 있다고 해서 호기심이 발동했다. 호치민이 나고 자란 외가 마을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곳이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날이어서 방문객은 얼마 없었다. 우리 일행에 앞서 유럽에서 온 걸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열심히 통역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프랑스 여성이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통역이 유적지 직원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 프랑스인들이 방문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들을 위한 무료 불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건 충격에 가까웠다. 마치 김구 선생의 생가에 일본인들이 자주 오고 그들을 위한 일본어 통역 서비스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호치민 생가에 한국어 통역은 없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불과 30여 년 사이의 상전벽해처럼 변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베트남 리더들은 재건의 일환으로 자국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냈다. 1986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도이모의 정책을 실시할 때에도 베트남 정부는 시장 경제 교사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초빙했다. 2019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미국은 베트남 제1의 수출 시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은 앞으로 더 메이드 인 베트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사람들의 대미 감정도 매우 우호적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성조기로 치장한 오토바이크를 타고 하노이 도심을 누빈다. 하노이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주고계층인 베트남 부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병원 내부에 베트남과 미국 국기를 나란히 걸었다. 미국 최고급이란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명절이면 베트남 부유층은 미국산 체리가 담긴 과일 상자를 선물로 주고받는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한국의 텃밭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중 한국이 1위라는 통계가 이 같은 착각에 기름을 붓고 있다. 198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683억 달러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다. 1위인 건 분명하지만 2위인 일본과 3위 싱가포르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이 베트남에 유도 배정을 쏟는 배경엔 일본과의 경쟁 심리가 깔려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각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 의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그간의 성적을 고려하면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평균 이하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미국이 대베트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 일본은 베트남 투자를 망설였다. 그 빈틈을 대우, 포스코, 삼성, LG 같은 우리 기업들이 공략했다. 그 덕분에 베트남과 한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베트남에 더 영향력이 있는지는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의 고위 퇴직 관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베트남의 시장 경제 전환기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가 들려준 일화는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의 위상을 보여준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당시 서기장이던 레주안은 전후 베트남 재건을 위한 전략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롤모델로 연구 대상이 된 곳이 일본이다. 베트남 관료와 학자들은 일본이 명치 유신을 통해 서양에 맞서 부국강병을 이룬 경험을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도이머이 개혁 때 미국인들이 IMF 파견원으로 베트남 정부에 자문했다면 수많은 일본인들은 ADB 연구원 자격으로 베트남에 입성했다. 일본은 총리에 직보할 수 있는 베트남 경제 자문을 두기도 했는데 짠번토 와세다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그는 베트남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ODA 자금이 공항, 다리, 도로 등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된 건 오랫동안 베트남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본은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는 나라다. 베트남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브랜드는 일본과 독일이다.